염증에 걸린 마음에 대해서 항우울제의 황금시대라. 항우울제의 황금시대. 예? 항우울제의 황금시대. 이프로니아지도 동시대 다른 기적의 약물들의 견역치료로 미친 효과에 한치도 의심이 여지가 없었다. 신문들이 떠들어댄 대로 진정한 의미에서 기적적인 치유였고 의사들이 알던 탄탄한 과학으로 기반으로 한 치유였다. 계량약이 가져온 뜻밖의 항우울 효과. 계량약을 통해서 항우울 효과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우울이 사라졌다 이 말이죠. 그러면 약이라는 것이 우울증을 치료할 수 있었다 이 말이죠. 다른 문제가 아니고. 자, 희열감에 1950년대 앞날이 창창한 뉴욕의 정신의학자라면 누구나 그랬듯이 네이슨 클라인도 자신의 직업적인 삶이 프로이트의 견해가 지배적인 풍토에서 펼쳐질 것임을 알고 있었다. 정신부성은 당시 미국 정신의학계의 지배적인 사상으로 최정점에 가까이 다가가 있었다. 신약 임상시험에 위약을 투여하는 대조군을 두는데 어느 것이 위약인지 의사 또는 피검자가 모르게 하는 이 시험법인데, 정신분석가가 하는 것처럼 억눌려 있던 리비도를 다시 깨우는 작용을 한다는 그 약을 정신의 활력제라고 불렀다. 이후에 그는 소수의 정신의학자들과 함께 괴력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우울한 상태인 환자들에게 2%니아지드를 최초로 임상시험 단체를 이끌었다. 이들은 1957년에 2%니아지드를 환자 24명에게 5주 동안 투여해서 그중에 18명 정도가 기분이 좋아지고 사교적인 관계도 더 나아졌다고 결과를 얻었다고 보고했다. 그래서 이렇게 약을 통해서 우울증이 사라지게 됐다. 일반 당시 항우울제의 판매 호황과 이 소동에 참가한 주인공들은 현기증 나는 경력 이동에 정신이 팔렸더라도 간과하면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바로 2% 니아지드가 정확히 어떻게 항우울 효과를 내는지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정신의 활력제라는 편리한 말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각각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과학적인 우스갯소리로 뿐이었다. 약이라는 물질이 어떻게 정신의 리비도와 유사한 활력을 줄 수 있단 말인가? 2% 니아지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뇌의 물리적인 혹은 화학적인 메커니즘의 관점에서 적어도 당시에 이해되던 메커니즘의 관점에서는 더 나은 설명이 있어야 했다. 게다가 1960년대 초에는 뉴런이 서로 의사소통하는 시냅스 메커니즘이 큰 관심을 끌었다. 뉴런이 그렇다는 거죠. 이프로니아제들을 비롯한 항우울제들의 비정신적인 작용 메커니즘을 찾아내려 한 진취적인 정신의학자들은 뇌과학의 이 새로운 발견을 활용해서 항우울제가 어떻게 효과를 내며 애초에 무엇이 우울증을 일으키는지에 관한 대단히 영향력이 큰 이론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이 이론들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떻게 프로작의 탄생으로 이어졌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좀 더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다. 거슬러 올라가. 지금 우리는 사람 내에서 약 1000억 개의 뉴런들이 하나의 체계, 즉 중추신경계를 이루어서 함께 작용한다는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인다. 이들은 하나의 체계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개별 뉴런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뉴런들은 어떻게 서로 연결될까?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내놓기 시작한 최초의 인물은 프로이트와 동시대에 살았던 산타오 라모니 카할이라는 스페인 사람으로 현대 뇌과학의 아버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현미경 사용 기술이 대단히 탁월했던 그는 당시 새로 발명된 염색 기법을 활용해서 개별 뉴런들을 그것을 둘러싼
주변 신경 조직들과 시각적으로 분리해냈고, 그래서 뉴런의 극미하게 복잡한 세부까지 현미경으로 볼 수 있었다. 그때까지 신경계를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었던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탈리아 파비아 대학교의 조직학 교수이자 라몬 이칼이 사용한 현미경 염색 기법을 발명한 카밀로 골지였다. 이렇게 해서 보았다는 거죠. 현미경으로 그림, 선각자와 시냅스를 보았다는 거지. 어린 시절 산타고 라몬이 이카할이 가장되고 싶었던 것은 화가였지만 의사가 되라는 아버지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는 가장 가까운 세포 쌍사이에도 어떤 공간 혹은 간극이 존재해야만 한다는 뜻이었다. 그처럼 꼼꼼한 자연의 관찰자가 하기에는 아주 대담한 주장이었다. 왜냐하면 라몬 이칼 자신도 그런 간극을 실제로 본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뉴런들 사이에 반드시 간극이 존재하고, 단지 그 간극이 19세기 현미경의 최대 비율로도 보이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을 뿐이라고 추론했다. 이런 것이 뉴런의 간극들이 있었다는 거죠. 모두가 그 생각이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 이를테면 골지도 그랬다. 골지가 현미경을 들여봤을 때는 신경 조직에서 짙게 염색된 무수한 많은 핵과 세포질의 가느다란 가닥들이 핵체들 사이에서 실들이 복잡하게 얽힌 것 같은 무늬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라몬이 칼이 그랬듯이 골지도 뉴런과 뉴런 사이의 간극이나 공간은 볼 수 없었다. 그리고 골지는 그것을 간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것이 존재할 리 없지 않은가? 그는 자신이 본 것을 신경 조직의 연속적인 그물망 또는 화포체라고 표현했다. 그물망, 화포체라고 했다. 뉴런들 사이에 간극이 있다고 치면 뉴런들이 어떻게 서로 의사소통을 한단 말입니까? 노벨상 위원회는 둘 중에 누가 옳은지 판단할 수 없었다. 그래서 1906년 골지와 라몬 이칼 같은 수준으로 탁월한 연구와 서로 모전되는 이론으로 노벨상을 공동 수상했다. 약 40년 뒤에 두 사람 모두 세상을 떠난 뒤 과거의 광학 현미경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전자 현미경으로 뉴런들을 들여다보자 라몬이 칼이 줄곧 확신했던 뉴런들 사이의 시냅스가 또렷하게 초점 속으로 들어왔다. 이로써 골지의 첫째 반박은 해결이 되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간격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 하지만 이로써 둘째 질문에 답을 찾는 일도 더욱 절실해졌다. 이제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뉴런들은 어떻게 그 간극을 뛰어넘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일까? 뉴런과 뉴런 사이의 시냅스 간극은 대체로 0.0012mm 미만으로 아주 미세한 거리지만은 0은 아니니 여전히 간극임은 분명하다. 그 간극에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금물과 분자들이 가득 차 있다. 따라서 한 뉴런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전기 신호는 마치 아무 틈도 없는 것처럼 시냅스를 그냥 가로질러 가서 다음 뉴런을 정기적으로 활성을 할 수 없다. 즉, 두 뉴런 사이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한 뉴런의 전기 신호는 어떻게든 시냅스 간격을 통과해 다음 뉴런에게 바통을 넘길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신호로 변환되어야 한다. 변환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시냅스들이 화학적인 신호로 그 틈새를 연결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메시지를 전달할 뉴런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화학적인 메신저를 만들고 전기 자극을 받으면 그 물질을 시냅스 간극 속으로 분출한다. 이 화학 물질들은 재빨리 퍼져서 시냅스를 채우고 다음 뉴런의 표면에 있는 수용체에 달라붙어 그 뉴런을 전기적으로 활성화한다. 이것이 바로 전기 신호가 한 뉴런에서 다음 뉴런으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1950년대에는 내가 이런 목적으로 다양한 신경 전달 물질을 사용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뉴런들이 서로 어떻게 의사소통하느냐는 골지의 둘째 질문에 단 한마디로
답할 수 없다. 어떤 시냅스 간격은 아드레날린 분자들, 또 어떤 뉴런은 노르아드레날린이나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등의 전달 물질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유프로니아치드가 뇌에서 어떤 작용을 하기에 그렇게 행복감을 유발하는 항우울 효과를 내는지 궁리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 아드레날린이나 노르아드레날린을 화학적인 메신저로 사용하는 뉴런의 시냅스 간격을 통과하는 신호를 강화했다는 걸 알아냈다. 아드레날린이 시냅스 간격으로 분출되면 금세 이 아드레날린을 분해해서 방금 켜진 아드레날린의 화학적인 신호를 곧장 꺼버리는 효소가 있는데, 이 브로니아지드는 바로 이 효소를 억제했다. 그러니까 통상적인 분해 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시냅스에서 아드레날린이 내는 효과를 연장하고 강화한 것이다. 이것이 항우울제의 작용 메커니즘이었을까? 이 브로니아지드에 대해서는 답이 그렇다인 것 같았고, 좀 더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 브로니아지드를 따라 급속히 성장한 항우울제 시장에 들어온 다른 모든 약도 그런 것 같았다. 특이할 점은 그 약 모두가 어떤 방식으로든 정칭 카테콜아민에 속하는 아드레날린 또는 노르아드레날린이 매개하는 시냅스 전달 효과를 증진한다는 점이었다. 모든 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았다. 후에 하버드 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가 된 조지프 실드크라우트는 1965년에 발표한 논문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도록 박차를 가하며 큰 영향을 미쳤다. 정동장애의 카테콜아멘 가설이라는 논문 제목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항우울제들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걸 보면 환자들이 애초에 우울증에 걸리는 이유도 그들의 뇌에 카테콜아민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 거라는 주장이 많았다. 이 주장이 그리 대단한 도약처럼 보이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사실은 엄청난 도약이었다. 실드크라우트는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항우울제가 어떻게 효과를 내는지 알려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들 자체가 우울증의 근본 원인일지도 모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항우울제가 핵심 신경전달 물질의 가용도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들의 뇌 수치도 다시 끌어올려서 환자들이 그때껏 본인들도 자각하지 못했던 아드레날린 혹은 노르아드레날린 결핍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해준다고 상상을 했다.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이 그의 논문에서 훌륭한 점은 현명하게도 자신의 생각을 아주 은근하게 표현했다는 것이다. 실드크라우트는 그 생각을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았고 기정사실이라기보다도 어림짐작 정도로 제시했다. 우울증 환자들이 항우울제를 치료하기 전에 실제로 카테콜아민 수치가 주로 있었다는 증거가 거의 없었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은 실드크라우트와 당시 사람들은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제자리에 맞춰지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여겼을 것이고, 1955년에 듣는 약이 하나도 없던 상태에서 1965년에는 수십 가지 약물이 효과를 내는 상태로 단시간에 큰 성취를 이루며 정신양리학 혁명을 이루었으니 한 단계만 더 진진하면 정신의학은 완전한 깨달음의 상태로 나아갈 것만 같았다. 미국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에서 일하던 과학자들은 자기들이 그 다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실드크라우트 이론이 그것이 다른 범위 내에서 정확하지만 완전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만 있는 것은 아니니 말이다. 신경 전달 물질 중에는 세로토닌도 있다. 그들은 새로운 항우울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세로토닌이 적합한 표적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했다. 그런 다음 세로토닌이 시냅스에서 다시 흡수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세로토닌 전달을 강화할 수 있는 분자를 찾아냈고, 이를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불렀다. 1970년대 중반이 되자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자, 그러니까 최고의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재흡수 억제제를 우울증 치료제로 임상시험할 준비가 끝났다. 자, 하지만 자, 이런 것은 나중에 하자. 1989년에 내가 29살의 정신의사로서 세인트 조지 병원에서 이어서 모들리 병원에서 전문의 수련을 시작했을 무렵에 우리 수련이들은 당시 정신의학계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던 모든 주요 이론과 치료법을 다른 표준 교과서 몇 권을 공부해야 했다. 2018년 현재에도 나는 여전히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만 의지해서 대부분의 정신질환 환자를 안전하고 그럭저럭 만족스럽게 진료할 수 있다. 내가 정신의학계에 들어왔던 그 시기에 다른 의학 분야에서 전문의가 된 의사들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 만약에 2018년에 암 환자를 치료하는 종양학자, 즉 암 전문의가 암에 관해서 1989년 당시 알려져 있던 지식의 틀 안에서만 진료한다면 그는 의료 과실로 자격을 박탈당할 것이다. 또는 오늘날 류머티즘 전문의가 항종양 교사인자 항체에 관한 지식 없이 환자를 진료하거나 신경과 전문의가 다발경화증의 면역치료에서 최근 이루어 진 발전에 대해서 무지한 채로 환자를 진료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럴 것이다. 지난 35년 동안의 과학 연구로 대부분의 의학 분야에서는 이전의 이론에 아주 많은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1989년의 지식이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니더라도 2018년의 임상 실무에 적용하기에는 분명히 위험하다. 정신의학계만 시간이 멈춰 있었던 것 같아. 내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우리가 우울증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해법, 그러니까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와 심리치료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가진 치료법의 거의 전부다. 두 방법 모두 평균적으로 그럭저럭 효과가 있고 일부 환자에게는 눈에 띄게 더 좋은 효과를 낸다. 그럭저럭 괜찮은 방법들인 것이다. 그러나 불호작이라는 태양이 발전의 지평선 저 너머로 넘어간 이후로 우울증이나 다른 정신장애에 대한 중요한 새 치료법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세로토닌의 희비극, 이 모든 게 어째서 이렇게 잘못된 것일까? 짧게 답하면 문제는 그 시초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문제의 원인은 원인균이 없다는 것이다. 혈액치료제로 이 브로니지아디를 개발한 정확한 근거는 혈액균, 즉 미코박테리움 루베르콜시스가 결핵을 일으키는 균이라는 확인된 사실이었다. 이 브로니지아디가 수백 가지 후보 약물 중에서 선택된 것은 배양 접시나 생쥐에게 결핵균의 증식을 멈추게 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어서 이 브로니지아디는 결핵균에 감염된 환자에게서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과학적인 논리로 타당성이 잘 입증된 약물 표적에서 안정적으로 출발해서 임상에 성공한 약물이라는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에 반해서 이 브로니지아니아지드를 우울증약으로 개발한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뒤집힌 일이었다. 그 경로는 임상적인 효과, 다시 말해서 결핵 환자들의 고양감에서 시작되었다. 거기서 거꾸로 거슬러 네 아드레날린 양을 통제하는 효소가 그 약의 표적이라고 판단했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다시 거슬러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분명 아드레날린 수치가 낮을 것이라고 추론한 것이다. 이 브로니지아드는 결핵에 대해서는 그 병을 치료하도록 설계된 반면에 우울증에 대해서는 그 약에 맞도록 병을 역설계한 셈이다. 프로작의 개발 경로는 논리적으로 좀 더 탄탄했다. 일라이 릴리의 과학자들은 당시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신경전달 물질 이론에 근거해서 세로토닌이 우울증 유발과 관련된 요소 중의 하나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표적으로 약물 개발을 시작했다. 그런 다음에 그 표적을 오직 그 표적만을 적중시키는 약물을 찾아냈고, 그런 다음에 그 약물이 임상시험에서 때때로 효과를 낸다는 것을 증명했다. 표적에서 약물로 나아가는 길은 약물 개발에서 충분히 잘 입증된 경로다. 타당하고 유효한 표적을 잘 선별해 올바른 지점에서 출발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치료해야 할 병과는 별 관계
이것은 더 없는 분조나 세포색은 근거 없는 엉뚱한 표적을 골라서 잘못된 지점에서 출발하면 그 경로를 정확히 따라가봤자 결국 문제에 봉착할 것이다. 실드 크라우트조차 우울증에 대해서 카테콜아민 가설을 발표할 때 자신의 이론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세로토닌이 아주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세로토닌은 진화의 역사에서 호모사피엔스로부터 아주 작은 예쁜 꼬마 선충의 시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모든 신경계에 존재한다. 어떤 종의 동물이든 일반적으로 세로토닌을 만들고 분비하는 뉴런의 수는 표면에 세로토닌 소형체가 있는 뉴런의 수에 비해서 매우 적다. 예쁜 꼬마 선충의 뇌에서 세로토닌을 만드는 뉴런은 3개뿐이지만 세로토닌을 감지할 수 있는 뉴런은 수백 개에 달한다. 사람의 뇌에서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뉴런들은 뇌의 가장 원시적인 부분이자 뇌의 척수의 연결 지점 근처에 있는 뇌관에서 작은 2개의 핵을 형성하고 있다. 사람의 뇌에서 세로토닌을 생산하는 약 100만 개의 뉴런 중에서 대략 절반은 이렇게 뇌관이 있는 아래쪽에서 위쪽의 양쪽 뇌방구들을 향해 길게 가지를 뻗듯이 세로토닌을 올려 보내 양 뇌방구에 있는 수억 개의 다른 뉴런들과 시냅스 연결을 형성한다. 이렇게 진화적인 사실과 해부학적인 사실들의 중요한 함의가 있다. 요컨대 세로토닌이 잠이나 먹기를 조절하는 것 같은 신경계의 기본 기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준다. 그렇지 않다면 인간의 세로토닌계가 왜 벌레의 세로토닌계의 확장 버전처럼 보이겠는가? 하지만 우울증에 걸렸을 때 손상되는 뇌의 기능에서 일반적으로 세로토닌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아는 것과 세로토닌 결핍이 우울증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다. 그 주장을 탄탄히 입증하려면 우울증 환자의 뇌에 세로토닌 양이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러나 우울증의 세로토닌 원인소를 입증할 이 결정적인 증거는 수십 년 동안 찾아왔음에도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나는 세로토닌 원인소의 근거가 이렇게 빈약하다는 사실, 세로토닌이 있고 없고 그것이 아니라 모즐리 병원 진료실에서 한 환자에게서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그의 뇌 속 세로토닌 불균형을 바로 잡아줄 거라고 큰 소리쳤을 때 아주 절절히 깨달았다. 그는 이렇게 물었다. 내 경우가 거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시죠? 내 뇌 속 세로토닌 수치가 불균형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시냐고요? 그 환자는 나도 내가 그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다는 것을 곧바로 알아차렸다. 심지어 나는 그 답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실마리조차 알지 못했다. 진실을 드러낸 침묵의 순간이 지나고 우리는 예의 바르게 관리적인 방식으로 돌아가 의사와 환자의 역할을 이어갔다. 그는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처방전을 받아들고 6주 뒤에 다시 와서 그 약으로 차도가 생겼는지 말해주기로 약속하고 떠났다. 그 환자를 만난 뒤에 내가 손엉터리 의사처럼 느껴졌다. 우리 교회에서 일을 시작한 후에 처음으로 나 자신이 멀리로 연극에 나오는 우스꽝스러운 거머리 의사 같은 느낌이 들었다. 환자의 몸에 피가 얼마나 많은지 혹은 피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면서 당신은 넘치는 다혈질이니 피를 뽑아야 한다고 말하던 17세기의 얼빠진 의사 말이다. 그런 의사들 같이